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누구보다 기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바라봐 줄 것 같던 남편은 허망하게 세상과 작별을 해버리고 혼자서 뼈가 빠지게 키운 딸내미는 희귀병에 걸려 알아 누워버리고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평생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기적을 최근에 만나게 됐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거짓말 같고 꿈 같고 그렇네요.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편이라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죠. 부모님은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셨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뭐든지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했어요. 새 옷 한 벌을 사려면 몇 번을 고민해야 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서 떨어질 때까지 신어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책을 보며 공부를 해야 했죠. 그래도 부모님은 사랑 가득한 분들이셨고 외동딸인 제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20대에 접어든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입사했고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제 또래 친구들은 신나게 청춘을 즐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 알콩달콩 연애도 했지만 제게 그런 건 사치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쯤 지인에게서 소개팅을 받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척이나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에 살짝 흔들렸는데 다음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딱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려 소개를 해주려는 상대의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이었죠. 두 번 생각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라니. 괜히 만났다간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소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지인은 제발 딱 한 번만 만나보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고 결국 저는 마지못해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솔직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눈도 높을 것이고 저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남편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길래 저는 당연히 남편도 의사일 줄 알았는데 일반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의사 집안이면 똑같이 가업을 이어가기를 바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쭉 의사였는데 네가 그 가보를 잊지 못하면 가문의 망신이네 뭐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특별한 삶보다는 평범한 삶이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도 딱히 흥미가 없었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사는 게 제 성격에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와, 강단이 세시네요.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쭉 의사 집안이었다면 집안 반대를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멋져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 조금 안도했습니다. 만약에 만나게 되더라도 극심한 부담에 시달리게 될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 후 몇 번 더 만나면서 남편과 저는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소한 농담을 던지면서 까르르 웃고 함께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더 편안한 사이가 되어버린 저희는 가슴 설레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자기네 집안은 뼈대 있는 의사 가문인데 평범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결혼 반대의 이유였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절 감싸줬고 시부모님께 단호하게 말하며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의견을 꺾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와의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친정에서는 남편을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가족 분위기 속에서 남편도 시댁에서와는 다르게 편안하게 행동을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저희는 작게나마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내겐 평생 없을 것 같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가슴이 설레임으로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신혼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바빴고 남편도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고 요리도 하고 여느 커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복한 신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딸도 낳게 되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 육아가 너무나도 서툴고 힘들었지만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쌓인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출산 이후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점점 늦게 퇴근하는 날이 늘어났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주말도 마찬가지였죠. 육아와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주말에도 쉬기만 했어요. 모처럼 푹 쉬는 주말인데 너무 시끄럽잖아. 제발 애 우는 소리 좀 안 들리게. 아니면 밖에 산책이라도 좀 나갔다 오든가. 잠 좀 자게. 아직 돌도 안 지난 어린애니까 우는 건 당연한 거지. 뭘 그런 걸로 짜증을 내. 그리고 당신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하다못해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는 남편을 보면서 점차 저는 육아와 가정생활에 대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오롯이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해도 엄마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는 형식적인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점점 대화를 나눌 상대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성격도 우울해져 갔고 제가 어두워질수록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말도 없이 늦게 오더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술에 절어서는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남편 몸에서 나는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맡은 저는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대체 요즘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집에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 한 통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람 피 말리는 거야 뭐야? 말을 좀 해봐. 당신 정말 가장 맞아? 나랑 얘한테 관심이 있기는 해? 그냥 오랜만에 직장 사람들끼리 한잔하고 들어온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잔소리 좀 그만해. 고를려.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니 보다 못한 친정 부모님이 가끔 집으로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편에게 쓴소리를 하셨지만 남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한 소리 들은 걸 시부모님께 일러 바쳐서 저는 어머님에게 전화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제가 그 모양 그 꼴이니 남자가 밖으로만 놔두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억울했어요. 남편은 점점 아이를 낳기 전에 알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오직 하나, 딸만 보고 모든 힘든 것들을 참아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새벽 늦은 시간에 완전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우당탕 쓰러져서 신발장을 헤집고 기어다니는데 그 꼴이 어찌나 가관이든지 말도 안 나올 정도였어요.
손에 든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진한 술 냄새와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신발장에서 자게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기에 쓰러진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툭 쳐내며 스스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누구랑 이렇게 몸도 못 가눌 때까지 마신 거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랑 한 잔 기울인 거야.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진짜.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벽에 몸을 기대더니 계속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옷을 제대로 여미지도 못한 채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하얀 셔츠가 지저분해져 있는 걸 봐도 그냥 직장인들의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잠들어버린 남편을 겨우 부축해서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옷을 갈아입히려는데 그 순간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을 한 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애정어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거든요. 전화번호의 저장명은 내 사랑이었고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을 내 사랑이라고 저장하다니.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전 남편의 휴대폰을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4자리가 필요하더군요. 딸의 생일도 아니고 남편의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 여러 비밀번호를 조합해서 막 두드려 보다가 혹시나 현관문 비밀번호 중 하나일까 싶어 몇 번 맞춰보니 휴대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십 개의 메시지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서로 애칭을 붙여서 매일 밤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대화들을 나눴더군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니 저 몰래 둘이 당일치기로 여행도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절 속이고 내 사랑이라 부르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배신감에 숨이 막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을 앞세워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성을 유지하기로 다짐하며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깊이 한숨을 내쉬면서 술에 취해 세상 모르게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해장국을 끓여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죠.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던데 당신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은 해? 대체 누구랑 그렇게 마신 거야?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한잔했는데 나도 모르게 좀 많이 마셨어. 별일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속이 싹 풀리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곧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해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몇 시간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만나고 있는 게 비단 저희 남편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그녀가 남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도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진까지 함께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아니 상간녀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우습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속고 있거나 말거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저와 딸이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곧바로 복수를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그날 오후 상간녀가 일하고 있다는 네일샵으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네일샵 안에는 손님이 없었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안에는 이제 막 출근을 한 것 같아 보이는 상간녀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네일샵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오늘은 예약 손님이 저녁 시간대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예약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여기 한가하게 네일 받으러 온 사람처럼 보여요? 전 저기 갈색 머리 여자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맞죠? 인상착의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은데? 순간 네일샵의 공기가 확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상간녀는 핏기가 싹 가신 창백한 얼굴로 절 바라보며 자기는 아니라고 잡아떼기 바빴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 못한 건 아니었기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증거를 보여주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는데 그 꼴이 참 우스워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바스러운 말투로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해예요, 오해. 제가 다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오해라고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저희 시댁으로 가서 오해인지 아닌지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상간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절 바라봤고 멍하니 절 쳐다보고 있던 직원들도 제각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상간녀를 향해 선택지를 던져줬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께 직접 이 일에 대해 설명하고 사죄를 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건지. 오리발을 내밀게 되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이 업장에까지 피해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상간녀는 질색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진짜. 왜 남의 가게에 와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데요? 차라리 전화로 욕을 퍼붓든가 할 것이지. 이렇게 대놓고 사람 망신 주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꼬신 거 아니에요. 당신 남편이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요. 누가 유부남일 줄 알았나?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보면 알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화로 욕을 퍼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닌지. 도대체 내 남편이랑 언제 어디서 만났고 얼마나 만나온 거죠? 거짓말하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와인바에서 만났고 2년 정도 됐어요. 그냥 난 진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거라니까요. 나 결혼한 사람 건드리는 거 취미 없어요. 그렇다기엔 내 남편만 만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 내가 다 알아보고 오는 길이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내 알 바가 아니긴 하네요. 난 내일만 처리하면 되는 사람이라. 자, 그럼 선택해요.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우리 시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쭉 상간녀 꼬리표 달고 살아갈 건지. 상간녀는 질색을 하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핀 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시댁 어른들에게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네일샵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계에 얼굴과 신상 정보를 퍼뜨린 다음 내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는 딱지를 달게 만들 거라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평생 동안 그 꼬리표를 달게 살고 만들어버릴 거라고 말하니 결국 입을 닫고 시댁에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퇴근 후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고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보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고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뭐야, 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그리고 네 뒤에 그 여잔 누구야? 어머님, 아버님, 제 뒤에 서 있는 이 여자분이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이 여자분이 아드님이랑 바람을 피웠거든요. 참고로 이 여자분은 네일샵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 전에 원하셨던 대단한 사짜 직업이 아니라 그냥 네일샵 직원.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부모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고 상간녀는 제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믿기 어려우셨겠죠.
대대로 내려져 오는 의사 집안에 다른 곳 나가면 로얄 패밀리라고 불리는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 흠집을 내는 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제 핸드폰을 꺼내 증거사진과 메시지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정하게 딱 달라붙어 찍은 사진까지 보여드리니 화면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뒤에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기만 하던 상간녀를 두 분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아까 나랑 약속한 거 있지 않았죠? 우리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바람핀 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어떤 일도 못하게 불륜녀 딱지 붙여버리겠다고 한 거. 협박 아니고 진심이니까 빨리 말해요. 제가 그쪽 아드님이랑 바람폈어요. 둘이 같이 여행도 다녀왔고요. 매일같이 막 사랑한다고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근데 저 정말 유부남인 거 모르고 그랬어요.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결백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 부분은 저도 정말 억울하다고요. 그래도 바람핀 건 맞으니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상간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있던 그 순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남편의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해지더군요. 상간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겁에 질린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가 오빠거리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참 오빠가 많아서 좋겠네요. 우리 남편한테만 오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도 그렇게 오빠 오빠 하면서 콧소리 내고 매달렸겠죠? 여기서도 오빠 소리하며 들러붙어 놓고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어디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이렇게 우리 가문 전체에 먹칠을 해? 너 같은 아들 이제 없는 셈 칠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희 셋 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의 표정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고 혼란에 빠진 듯 주먹을 꾹 쥐었지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부모님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아버님의 일갈로 남편과 저 그리고 상간녀는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팔짱을 꼭 끼고 절 째려보고 있었고 전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쳐 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 남편은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처럼 살이 쭉 빠지기 시작했고 면도를 하지 않아서 거친 수염이 올라와 남편의 얼굴을 더욱 초췌하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남편에게 말을 붙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혼자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남편의 손에는 늘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상간녀인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같았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천천히 이혼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상간녀와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폐인이 되다니.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가정에 충실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저런 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딱 굳혀지더군요. 그렇게 홀로 이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됐다는 소식을 제게 알려줬어요. 현장에 남아있던 남편의 휴대폰에는 A4 3장 분량의 유서가 남아있었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그 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상간녀와 헤어진 괴로움과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뿐이었어요. 저와 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처자식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결국 상간녀 하나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건 온전히 제 탓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의사 집안 출신이었던 건 맞지만 남편의 돈이 아닌 오직 시댁의 돈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했기에 제가 받을 유산조차 없었죠.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애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답시고 너 같은 걸 데리고 왔을 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들을 막았어야 했는데.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인지. 어머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아드님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스스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남편 유서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그 상간녀 이름은 다 있어도 저희 이름은 조금도 없었던 거. 그거 보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뭐 좋은 기억이 있다고 유서에 너랑 네 딸 이름을 써놓겠니?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정성을 다했으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겠니? 이게 다 여자인 네가 못한 탓이야. 아까운 우리 아들 인생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됐어.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 시끄럽게 그만둘 싸우고 너랑 우리 집안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2번 다시는 마주치거나 연락할 일 없을 테니 너도 너대로 잘 살아라. 우리 도움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남편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등졌고 세상에는 오직 저와 딸 단 둘만 남게 됐어요.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 하나만 바라보는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례를 치른 후 몇 없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어지간하면 그냥 짐승 취급을 하며 넘기고 싶었지만 다시 생각을 해도 분하고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상황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그 상간녀에게 조금의 위자료라도 받아내는 게 좋겠다는 말에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상간녀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다른 남자. 그 남자의 아내와 연락이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락이 닿게 된 건 다름 아닌 남편의 바람 현장을 덮쳐달라고 부탁했던 흥신소 직원 덕분이었어요. 어쩌다 제 소식을 듣게 되어 연락을 해주셨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있다며 그때 그 사진 속 남자의 아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에 연락을 하게 됐죠. 그녀 역시 상간녀에게 가정을 파탄당한 저와 같은 처지의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어요. 형편이 좋지 못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으며 남편에게 무일푼으로 쫓겨나 상간녀 소송을 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펑펑 쏟는 모습을 보니 친분은 전혀 없었지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해받은 위자료 일부를 그녀에게 건네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를 냈으니 나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도 작게나마 용기를 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저 괜찮다면 이걸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세요. 사실 저도 받은 게 많지는 않지만 이대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당신도 그 상간녀한테 꼭 위자료 조금이라도 받아내세요. 정 힘들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라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인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정말 저한테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 승소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나중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겠지만 부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 후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와 같이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피해를 본 건 우리였고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소송이 끝난 후에도 현실은 여전히 제게 가혹했습니다. 시댁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친정도 형편이 좋지 않아 손을 벌릴 수 없었어요.
결국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받은 위자료가 저와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죠. 재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어서 오세요 하고 두 팔 벌려 반겨주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면접을 보러 갔지만 돌아오는 건 단호하고 냉정한 거절뿐이었어요. 결국 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지켜내기 위해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텼죠.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딸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고 모자란 돈을 쪼개고 쪼개가며 둘이 함께 잘 살아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막 사춘기의 나이에 접어든 딸은 제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했으며 교우 관계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 없던 딸은 시간이 흘러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녔고 무사히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딸이 학사모를 쓰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은 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저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이라도 참 고맙더군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든 순간을 버텨냈는지 딸이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불행이 예고 없이 저와 딸을 덮치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딸이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기침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의 감기가 아니다 싶은 생각에 딸을 데리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딸의 병명은 다름 아닌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귀병이었어요. 의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낯선 질환이기도 했고 폐 상태가 점점 악화된다면 폐 이식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폐 이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가슴이 무겁게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저 흔한 감기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게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수도 있는 병이라니.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딸이 절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도 낯선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죠. 엄마, 나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이거 나을 수 있는 병이겠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딸은 늘 그랬듯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입원 치료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지만 폐와 관련된 질환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치료를 시작한 딸은 빠른 속도로 쇠약해져 갔어요.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 잘 듣지 않았고 기침을 하다가 피를 뱉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가래 때문에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며 저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귀병 치료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항생제 값하며 병실비하며 호흡기 치료비하며 비보험으로 처리되는 것들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시댁은 본인들이 자랑을 했던 것처럼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이미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씨앗인 손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주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직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네 딸 치료비를 도와줘야 하니? 넌 참 양심도 없고 팔자도 더럽다. 네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네 딸 인생까지 잡아먹으려고 준비 중이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 딸 아프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망설이다가 어머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그냥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녀가 아프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너랑 우리 집안의 관계는 끝이라고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손자도 아니고 손녀니 더더욱 우리랑은 상관없지. 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외면했습니다. 혈육이고 가족이었던 사람을 말이죠. 저는 멍해진 채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시댁에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병원비는 나날이 밀려만 갔어요. 매일같이 원무과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병원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더는 받을 수 없다는 연락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희 딸을 담당하는 주치의 선생님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비가 3개월 정도 밀리는 바람에 강제 퇴원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답이 없었죠. 친정은 형편이 어렵고 시댁은 이미 등을 돌렸고 최후의 보루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갔지만 담보가 없는 저에게 대출을 내줄 곳은 없었어요. 가진 돈은 이미 바닥을 보였고 이제는 사랑하는 딸의 치료조차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곤히 잠들어 있는 딸의 옆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무의미한 날들을 하루하루 아프게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을 보고 머리를 털어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병원을 나가서도 악착같이 살아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원을 하기 위해 짐을 싸는데 원무과 직원이 허겁지겁 병실로 뛰어들어와 제 손을 붙잡았어요. 환자분 퇴원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밀린 병원비가 모두 정산되었어요.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을 낸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병원비를 결제하고 갔단 말인가요? 병원비 결제를 해주신 분께서 그냥 회장님이라고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정보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장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큰 손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 큰 돈을 대신 내준 걸까에 대한 의문이 커졌지만 당장은 퇴원을 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속으로 병원비를 내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누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중년의 여자였어요. 무척이나 고급스러운 옷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단아해 보이지만 묘하게 강단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혹시 병원비를 내준 회장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나 싶어 찾아왔는데 병원에 계셨네요.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분명 이 사람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래서 떠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살펴봤어요. 잊고 살았던 오랜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머릿속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를 찾아온 그녀의 정체는 바로 과거의 저와 같은 상간녀에게 가정을 빼앗겼던 여자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한때 저와 같은 처지에서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미안해요. 그때랑 너무 달라져 있어서 알아보질 못했네요. 그럼 우리 딸 병원비를 내준 것도... 네, 맞아요. 제가 대신 내줬어요. 그때 제가 받은 걸 꼭 몇 배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꽤나 많이 흘렀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있는 그녀를 보며 저는 신기함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때는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았기에 놀랍기도 했죠.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건지, 또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요. 남편은 바람핀 걸 인정하면서 뻔뻔하게 절 집에서 내쫓았고 한순간에 버려진 전 삶을 이어가려는 의욕조차 없었죠. 그때 당신이 해준 말이 절망 속에 빠진 날 붙잡아줬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 한마디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완전히 혼자가 된 전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법적인 일을 빼고 다 했어요. 저는 정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당신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 모습에서 제가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잘 이겨내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사건 이후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며 자잘하게 다치기도 하고 작은 화장품 가게며 식당이며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밤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그때의 자신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그저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이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와 작은 화장품 도매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점차 거래처가 생기면서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사업은 자리를 찾아갔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회장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해요. 막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주저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여기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녀가 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알게 된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평소 후원하던 복지재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인 환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문서를 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서를 천천히 읽어보다가 한 사연에 시선이 멈췄는데 그 사연이 바로 제 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녀는 보고서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중 그 안에 있는 사진에서 제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더군요. 보고서에는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강제 퇴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병원비 해결을 위해 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후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보고서 망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직접 병원에 연락해 밀린 병원비를 모두 정산했고 앞으로의 치료비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더군요. 하지만 제게 부담이 될까봐 병원비를 낸 사람은 알리지 말라고 전했다며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만약 제게 알려지면 혹여라도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할까봐 걱정돼 익명을 요청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내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당신이 내게 베풀었던 작은 손길을 이제야 되돌려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돈을 다 냈어요 라고 하면 혹시 부담스러워서 돈을 받지 않고 도로 돌려줄까봐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 없는 돈까지 끌어다 쓴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전 엄청 궁금해했어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네요. 사실 처음엔 찾아오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돕고 끝내려 했어요. 하지만 막상 당신이랑 당신 딸의 사연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 번쯤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펑펑 눈물을 쏟았고 그녀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 무심코 건넸던 작은 호의가 이렇게 거대한 도움으로 되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은 돌고 돈다는 말이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죠. 이 순간만큼은 온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수십 번도 더 가슴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같은 상처를 입고 같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사람이 이제는 절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저의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치료가 될 때까지 제가 치료비를 후원하기로 했으니까요. 말씀만으로도 전 이미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준 거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아요.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남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절 사람 대접해주고 손을 내밀어준 게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전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가 꼭 도와줘야겠다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제 호의를 받아주세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의 도움을 말없이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딸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싶다는데 그걸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제 딸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이 병 자체가 희귀병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깔끔하게 완치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처음에는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어서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딸이 이제는 천천히라도 스스로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나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예전처럼 이렇게 걸어도 숨도 안 차고 힘들지도 않아. 나 곧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겠지? 호흡기 기계도 안 쓰고. 아, 물론이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딸은 예전부터 강한 사람이었잖아. 엄마는 우리 딸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이제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절 병원 근처로 데려갔어요. 한 5분 정도 걸었을까? 도착한 그곳에는 깔끔하고 아담한 작은 가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고 새로 생긴 가게 같아 보였죠. 여기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가게 불이 꺼져 있는데. 이 가게 앞으로 당신이 운영할 가게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장사도 잘 안 될 거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가게세도 안 받을 생각이에요. 매출이 자리 잡히고 안정되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본사에서 운영하는 점주 교육도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시작해봐요. 우리 이름에도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곳이라 장사해볼 만할 거예요. 네?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감히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나도 그렇게 돕고 싶은 거예요. 내 선물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거라 믿어요. 앞으로 잘해봐요. 그렇게 해서 전 딸을 간호하는 동시에 조그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장사는 고사하고 이런 곳에서 일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물품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익숙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교육을 받았고 차츰 가게 운영에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1명, 2명 늘어날 때마다 가게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단골도 생기고 매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병원과 도보로 5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딸을 돌보면서 간병을 하고 일을 병행하는 것도 수월했어요. 가게에 있다가도 딸이 뭔가 필요해서 제게 전화를 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죠. 일과 간병을 병행하면서도 예전처럼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안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나는 정말 아무 계산 없이 그저 같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것뿐인데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게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내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꿈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도움을 받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녀가 가끔씩 가게에 들러 저를 들여다보고 격려를 해줄 때마다 저는 변함없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인생을 이렇게 꽃처럼 활짝 피게 해주고 이 매장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줘서. 당신이랑 난 참 닮은 것도 많고 고마운 것도 많네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전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머무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과거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줄 알았던 사람과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딸도 건강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또 이제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까지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해요. 예전처럼 악착 같은 삶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말이죠. 길고 길었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